미국 증시는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소식과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중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의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급락했습니다. WTI는 4.3% 급락한 79달러 4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이 0.3% 늘어난 연율 61만 채를 기록하며 5개월 내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주택 착공 수준을 알 수 있는 착공 허가는 5.6%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 3분기 손실 규모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대규모 상각으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순이익이 40%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2년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과도한 유동성으로 경제의 거품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1.4에서 1.7%대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은행권의 모기지 매입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가장 큰 악재 역시 중국의 기준금리를 좀 갑작스럽게 인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인텔이라든지 기술주들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BOL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실적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시장의 그런 투심을 회복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소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낙폭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1,0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상황 정리해 주시죠. 일단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밤새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둔화, 그리고 이건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향후에 또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상당히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애플이라든지 IBM의 실적 부진도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한 30포인트 가까이 밀려 내려가 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요. 일단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기습적인 인상,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밀렸고요. 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가 여전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품 가격이 급락으로 이어졌고 알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브론, 엑슨모빌 모두 밀렸고요. 또 기술주들은 전일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지 IBM이 하락한 걸 보셨기 때문에 결국 하락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좀 어둡게 나오면서 야후도 결국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3분기에는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은행성 종목들도 급락을 주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채권 회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크게 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악재가 더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중국에 대한 기습적인 금리 인상도 있었고 종목별에 대한 그 실적 부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어닝 시즌 이후에 다음 분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면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시장은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저점 매수는 확인시켜주려고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점, 특히나 이번 반등이 결국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 앞전에는 나름대로 추가 양적 완화로 지켜왔지만 이제 추가 양적 완화도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으로서 반감되는 이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증시도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쪽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효과도 좀 반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재가 겹쳤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상품 개발주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건 또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요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기술주들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그 중국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는 자제하고 결국 내수의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계 공장인 중국이 결국에는 성장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겠다는 이런 것이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로 오려오고 또 이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가 결국에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코아라든지 또 세브레는데 엑스모빌 같은 이런 상품주들의 약세 패턴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유가도 오늘 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자원개발주들이라든지 또 원자재 관련주들이 매물을 좀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주들의 하락은 좀 더 이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3분기에 고점을 찍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약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급등의 매물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300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기 때문에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가를 보듯이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중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본격 긴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출구 전략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맞긴 하지만은 중국 내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억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영향,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뿌리치기만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지급준비율을 좀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어진 것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물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장을 작용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 이것이 결국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도 반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나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국경절도 있었지만 4%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진작시키고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했고요. 또 달러가 너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미국한테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전에 그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화답으로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온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이런 압박 속에서 시장은 계속 좀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됐는지 그 배경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금리 지금 한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권으로 몰아가는 것이 결국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서둘러 금리를 인상한 것이 또 이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뭐 11월 달에 이어지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환율이 결국에는 주요 의제로 채택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회피하고 또 전격적으로 금리를 하면서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기 위한 이런 풀이가 아니겠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중국에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냐 향후에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물가가 인플레이 압력을 받을 때마다 인상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위험한 것이고 이 중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경기 성장을 어느 정도 완급 조절하겠다라는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세와 연결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영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의 이어진 금리 인상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2.25에서 2.5로 인상됐는데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어떤 다른 쪽의 해석을 보면은 그만큼 그 대외적인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안쪽으로 내수를 잡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팽창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자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이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기술적이긴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근데 놀랄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에는 꾸준하게 이어질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중국이 지난 3년 전에 한번 그 물가의 급등으로 해서 인상한 다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인상도 그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 어느 정도는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국 중국이 안정된 성장텀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를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급 조절하면서 상정한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결국 추가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중국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면은 결국 이것이 시장에 크게 단기적인 악재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런 건전한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 쪽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고요. 미국 주요 경제 지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착공 예상 밖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5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일단 미국의 주택 착공이 예상 밖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의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시장이 화답을 해주지 못한 이유는 주택 착공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8월 착공이 60만 8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착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착공 허가 건수인데, 이 착공 허가 건수는 5.6포인트 감소하면서 53만 9천 채를 보여줬습니다. 예상치가 57만 5천 채였는데 예상치보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지금은 주택 착공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착공 허가가 결국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에는 어느 정도는 감소 부분이 일단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전체적인 목소리는 주택시장인 최악의 침체는 지나갔을지도 모르고 또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회복 과정은 매우 길고 느릴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만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주택 지표들은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호재가 되고 예상 밖의 증가와 하회가 나오고 있지만 주택 지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택 착공은 예상 밖으로 증가했지만 주택 허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이런 점을 볼 때는 아직까지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미증시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 여전히 약재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계속해서 나왔죠. 먼저 골드만삭스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40%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실적 예상치는 넘었다. 시장의 좀 평가가 약간 아이러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황 살펴보죠. 일단은 제가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이 이 어닝 시즌이 되면은 그 어닝 시즌에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닝 시즌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3분기 이익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IB 부분이라죠. IB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는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IB 부분은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순이익이 2.9달러로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둡게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장세에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매출이 좋지 않고 순익이 좋지 않아도 4분기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은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다음 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골드만삭스도 일단 요번 분기 순익도 감소를 했고 IB 부분은 호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지 않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좋지 않고요. 또 이 밖에도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결국에는 73억 달러 적자를 보여줬는데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나왔고요. 또 야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3분기의 매출은 뭐 상당히 좋다, 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야후도 나온 곳이 4분기 매출 전쟁이 기대에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간에서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후 같은 경우도 전년 3분기 매출이 그 매출 순이익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매출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을 보였다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 또 4분기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은 12억 5천만 달러로 추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번 분기가 그 실적의 고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애플도 그렇고 야후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나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하락적으로 견인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조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고 양적 완화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떤 소식이죠? 일단은 이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뭐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어도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준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뉴욕 연방준비위원회 총재와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잇따라 양적 완화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은 화답을 하지 못했죠. 일단은 뭐 너무 많이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지지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묵묵부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업률을 일단 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금도 뭐 9.6%고 내년에도 9%대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진 이번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추가 양적 완화가 또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또 상반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미증시에서는 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런 기대감 이것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1월이 돼봐야 또 뚜껑을 열어봐야 추가 양적 완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 이게 또 유럽 증시에서도 악재로 분명 작용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유럽도 다들 밀렸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든지 IBM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도 이제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특히나 중국의 급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체적인 그 시장들이 밀렸는데 특히나 유가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 자원개발주들이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애플이나 IBM이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보여졌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를 좀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또 조정받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미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놓여져 있고 또 유럽 증시도 급등 이후에 일단 매물에 막히는 이런 모습으로 끝났고 결국 미증시가 살아나면은 유럽 증시도 다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도 당분간은 좀 매물 부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그리고 또 기타 상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상황 정리해 주시죠. 유가는 아시다시피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중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는 자체가 결국 중국이 더 이상 성장보다는 내수 그리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가의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는 자체가 유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결국 오늘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9.49달러로 결국에는 오늘 4%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2.6% 하락하면서 1,336달러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달러와 강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우리가 그 상품 가격의 하락을 좀 볼 수 있는데 달러와 강세보다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이어지는 경기 긴축이 결국 출구 전략이 결국 상품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당분간은 상품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유가도 좀 길게 보면은 70달러에서 한 83달러 사이 박스권대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 박스권 고점대에서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때문에 또 달러의 강세 때문에 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박스권대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밤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베이지북이 가장 관심이 갑니다. 결국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물론 베이지북이 발표되면 특별한 내용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관가하고 있을 때 항상 특별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번 장도 베이지북의 발표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또 유가가 오늘 많이 밀렸는데 또 주간 원유 재고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원유 재고에 따라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과 주간 원유 재고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고 또 오늘 밤에도 발표되는 것이 모건스탠리라든지 웰스파고, 이베이, 보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한 다음의 주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잉이나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이베이 등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밀린다면은 이번 어닝 시즌은 조금 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 소식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왔고 지난밤 미국에서도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살펴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 전략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 부분들은 예전에 올해 상반기 작년 9월부터 지금 박스권 그런 파동 부분들이 진행됐고 작년에 상반기 3월 달부터 약 4개월 정도 박스권 부분이 진행됐던 수급적 모습과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 부분들이 좀 초기 모습과 좀 진행되는데 네.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외국인들이 현선물 부분도 동반 매도 부분들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매매 특징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현물을 매수를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넌센스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현물 매수 부분들은 향후 경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물불은 보유를 하면서 선물로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치 차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일의 베이직부, 국내의 변수 부분들이나 대외적인 변수 부분에 따라서 어떤 큰 외국인들의 매매가 흔들리는 그런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의 초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모습을 금일도 외국인들의 현물의 매도 부분과 프로그램 매도 부분은 가장 크게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엔지니어 특히 건설 섹터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종목군들
다른 뭐 기관의 매도에 이르는 종목군보다는 그 실적 개선액이 접근되는 종목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종목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자체가 좀 엉켜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기관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속 차익 잔고가 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종종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매수차익 잔고 부분이 출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지난번 쿼트러블 워칭데이부터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강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지금 10조 원 이상 부분이 좀 쌓여있던 부분들이 네. 시장을 좀 반락을 시키는 베이시스 악화가 다소 진행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진행되면서 베이시스 악화가 되면서 이런 매도 물량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그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외국인들 현물 매도 부분들이 동반 진행될 때 이런 파급 효과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수급 부분들을 이제 개인이 이제 수급 부분들이 약 전일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소 받쳐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니겠고 단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물을 동반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고 지금 1860선에서 지금 공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권 하단 부분 약 1840선과 50선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네. 예전에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작년 2009년도에도 두 번 정도 큰 파동 부분들을 네. 박스권 부분을 진행됐기 박스권 파동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네. 하단 부분에서 실적 장세라든지 특히 어떤 이런 박스권 부분 수급이 다소 꼬이는 상태에서는 어떤 특히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정책적인 테마 부분들 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그만큼 종목 장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 일단 종합 주가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제 21선이 깨졌습니다. 21선이 1874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21선이 깨지면서 또 61선까지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 1850선 지지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850선, 40선에서 50선 정도 지난번 갭상승 부분도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떤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 부분들은 갭상승이라든지 갭 하락했던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메꾸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전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밀린 모습들이 좀 진행됐는데 이러한 모습들 지금 1840선까지 지금 9월달 초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1846 정도의 갭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단계적인 박스권 부분들의 하단으로 좀 설정을 좀 해두시고요.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금일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건설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번 주 초반까지 해서 5중 전해가 지금 모두 발표가 됐는데 네. 지난주에 발표했던 연준의 연준의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부분들이 언급되면서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들이 집중되고 금일에 중국의 금리 인상 부분들로 대외 시장 부분들도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에 이제 이러한 뉴스 부분들이 이미 좀 반영이 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출구 전략 관련된 부분들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서방 세계 외국권들에 대한 압력 부분에 대한 어떤 제스처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1840선에서는 단기 저항대,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권에 집중을 하면서 네. 저가 매수 부분들로 유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대형주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고요. 이 매기가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이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일부 꺾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금일 실적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건설 섹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수주 부분들이 약 500억 불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약 하반기까지 약 700억 불이 좀 넘어설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엔지니어로부터 실적 발표 부분들이 어떤 우리 어닝 시즌보다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지난주에 버냉키 의장의 불확실성들이 언급이 되면서 중국의 5중 전에 성장부보다는 내수 소비 부분들로 좀 진출을 하겠다,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는데 버냉키 의장의 불확실성으로 의장이 발표를 했던 불확실성으로 좀 다소
수면 아래로 좀 내려앉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화학 섹터, 중국의 내수 소비 확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책적인 중장기 테마 부분들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 대형주 쪽에서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건설 섹터, 삼성엔지니어링의 오늘 반등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 소비 확대 부분에 따라서 화학 섹터의 반등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KP케미칼, 이런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군의 반등 부분들을 금일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겠고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 대형주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박스권 대형주 장세에서 잠시 쉬어가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수익률 갭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커지면서 어떤 수익률 장세 부분들의 키 맞추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닥 대형주들 그리고 전일 이제 삼성전자가 메디슨 인수 부분들을 잘 펴는데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바이오 섹터, 차바이오에너지, 셀트리오 이런 종목군과 중국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라든지 옴니 시스템 그리고 지금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 다음 달에 출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될 때 무선 데이터 시장 부분들이 급증을 하면 어떤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재차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세 부분들을 한번 관심권을 좀 두시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일부 종목은 좀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이들 업종 쪽으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재생에너지 좀 편차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단기적인 부분들을 접근하실 부분들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뭐 풍력 관련된 부분들도 상승 부분들을 상당히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1차 상승 부분을 일으켰던 종목군보다 조금 쉬어가는 종목군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 ICT 그다음에 뭐 옴니 시스템 그다음에 실적 개선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특히 중국 섹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NC소프트라든지 뭐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SK컴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테마주들 아직까지는 동력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업종별 편차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까지 물론 뭐 어제 하이닉스 장중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뭐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오면서 되밀리기도 했어요. 전기전자 어떻습니까? 종목군별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 부분들 다 10만원 부분들 재탈환했던 모습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부분들이 다소 악화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에 다소 주가가 눌리는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LG전자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과 대적할 만한 물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들로 접근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반등 부분이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전일 대규모 작은 부분에 대한 누출 부분들이 가능성 루머가 좀 되면서 반락 부분도 진행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부분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보는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들 조금씩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파워게임 부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의 치킨 게임 부분들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위 경쟁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LCD 업황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시장을 상승 부분들을 누르던 모멘텀이 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이제 권영수 사장께서 이제 얘기를 된 것처럼 4분기 감산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는 이제까지 재고 부분에 대한 바닥권 부분들이 좀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열어두시면서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가장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이런 대표주들 하이닉스와 LG 디플 정도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소 오늘 금일 시장 부분 다소 밀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세 부분들이 가능한 영역권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진했었던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저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통신장비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 볼 것을 권장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 부분들에 대한 그 개선 향후 물론 이제 주가 부분들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라든지 내년 상반기 부분의 실적 개선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 있는 종목군과 네.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수급. 지난달에도 약 이 종목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일은 관심 종목으로 NHN을 다시 한번 좀 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오버추어와 대응했던 부분들을 지금 결별을 하면서 자체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검색 광고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 일단 이제 대응료 부분에서 약 20% 정도의 경비 절감 부분들이 진행했는데 초기 시장 부분에서는 어떤 판관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다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스마트폰 시장, 유선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 부분으로 이동이 되면서 모바일 광고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시장 부분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한 모바일 시장 광고 부분에 대한 급격한 팽창 부분들에 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관련 특히 개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특출나게 유선 시장에서 무선 시장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하고 NHN의 차기 성장성 가능성을 좀 두면서 이 영업 대행 부분들에 대한 마진폭 일단 20% 정도가 절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진행하는 모습, 올 2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고 기관들은 위에 반해서 지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보시고 금일 전일 종가가 20만 8천 원 정도 상당히 어제 전일 정고점 수준까지 급등하는 파동들에도 오후장에 다소 밀리는 파동들이 좀 진행됐는데 네. 매수가 매수가 부분들은 금일 전일 저가에서 약간 밀린 20만 7천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중기 목표가 부분들은 22만 원까지 설정을 하면서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일단 구체적인 특징을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로는 20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방산 수출 규모를 4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 세계 7대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현대차그룹이 오는 2020년까지 현대건설에 10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애플 아이폰의 AS에 반발한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S 불만족 건수가 늘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에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 보증 없이 도급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전세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금 지원 규모와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산 수출을 늘려서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7대 기업으로 올라서겠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방산산업을 민간산업으로 좀 전환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해서 2020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를 생산하고 40억 달러를 수출해 세계 7위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자율적인 인수 합병 유도를 통해서 방산 전문 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온 일반 전략 무기 개발과 성능 개량 산업을 2015년까지 점차 민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에서 시험 평가까지 주도해온 무기 개발 산업 구조에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좀 방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사실상 이번 방침은 그 방산 산업을 민간에 상당히 많이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방산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합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하려면 일단 국가가 보조를 하고 차후에 수출 시장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방위 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산업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그 방산 부분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범정부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직영부 장관은 무기 수입국의 방위 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산업 발전 협의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의 방산 물자 교육 지도센터를 확대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대건설을 두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또 현대그룹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예, 관련 신문 광고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방송에서도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현대차그룹이 그런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10조 원을 투자해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보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밝혔다고 하는데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 인수전에 뛰어든 현대차그룹이 네. 인수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현대건설을 수주규모 120조 원, 매출 55조 원 규모로 키워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현대건설의 사업 분야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요. 사업 지역도 중동과 동남아에 이어 중남미와 동유럽, 아프리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철강에 이어서 건설을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현대건설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이유는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근 인수 라이벌인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비방하는 광고를 내놓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건설의 인수가 향후 현대엠코와의 합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향간의 추측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은 해외건설에, 현대엠코는 그룹 내 사업과 제조시설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폰에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AS를 놓고 참 말이 많습니다. AS가 어렵다, 잘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이 아이폰 AS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AS와 관련한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돼서 정보통신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13살의 이 모양이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 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소장에서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일부 기능이 고장난 그 아이폰 3GS를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 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비를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소비자원의 아이폰 상담이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아이폰 AS와 관련한 그런 그 불만이 점점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른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애플은 휴대전화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노키아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고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고객 2명이 아이폰의 수신 불량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른 소송을 세계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PF 관련해서 좀 악재성 뉴스가 상당히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리츠 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부동산 PF 시장도 조금 활력소를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츠라는 것은 하나의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를 올 상반기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던 리츠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국내에 설립 영업 중인 리츠는 43개로 최근 2달여간 5개가 신규로 영업인가를 취득했습니다. 리츠의 총 자산 규모는 7조 2,57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그 리츠도 지금 5개에 달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초에 영업을 들어갈 예정이어서 리츠의 규모는 80개, 또 총 자산 규모 리츠의 규모는 50개, 또 총 자산 규모는 8조 원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리츠의 숫자뿐 아니라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 전문 리츠가 좀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오피스 빌딩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구조에 집중되어 있던 리츠가 점차 다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개발 전문 리츠는 그 지급 보증이나 우발 채무 그런 위험성이 없이 자기 자본과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급을 통해서 PF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리츠 관련 소식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또 전달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전세가 급등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좀 많이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전세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전세 대책을 내놓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를 하고요. 또 금리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용 대출은 가구당 5,6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 금액을 6,3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올리고 금리는 현재 4.5%에서 2%대 중반까지 좀 낮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 가운데 미분양이라는 주택의 경우 일단 전세로 전환해서 살게 한 후 2년 후에 분양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 대출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그런 원성이 많아서 이 규정도 좀 완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26일과 29일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에 잇따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대출금이 늘어나고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줄어들게 된다. 서민들로서는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출발 센증시에서 자세한 소식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